관심만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가상화폐라고 하면은 제가 가상화폐 발행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주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야, 또 돈 많이 벌겠다. 나도 투자할 수 있게 해줘. 혹은 나도 투자해줘.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거를 왜 하냐는 반응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건데요. 저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에 관해가지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고 실제 우리 기업 환경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게 된 건 2017년 상반기 정도죠.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교사십니다. 근데 일평생 투자라는 걸 안 하셨어요. 적금도 가입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한 차례 40년 동안. 근데 저희 어머니 입에서 제가 5번가량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걸 투자해가지고 몇천을 벌었다더라. 누구누구네는 전 재산을 부어가지고 건물을 올렸다더라. 그 당시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확천금이 주변에서 막 하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떤 커뮤니티에 한 30대 직장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난 사실 흑수저인데 내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흑수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가상화폐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기회를 빼앗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가지고 많이들 공감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거를 왜 규제를 하려고 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적극적인 개입, 소극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아예 국가 경제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규제를 하고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나라는 왜 이렇게 돈 벌고 잘 되는 거를 금지를 하려고 할까요? 유일한 탈출구인데. 자, 그럼 여기서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는 공동체죠. 내가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좀 자유롭고 안전된 삶을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가는 크게 권리와 의무를 줍니다. 권리는 받는 거니까 싫어할 사람 없죠. 하지만 의무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들에게 강제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군대 안 가려고 병역 거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단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공동체에서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군대, 경찰, 감옥 이걸로 귀결되는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가에 소속된 공동체 개인 간에 재화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화폐를 발행하고 그 과정에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국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너무 익숙한 사진일 겁니다. 한반도 위성 사진이죠.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한보다 물리적인 강제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회 지표나 경제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남한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제도, 그 화폐가 가져다주는 구성원들의 인센티브를 통한 당근과 같은 존재가
전체 사회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오버스펙 시대에서는 물리적인 폭력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총 한 자루만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랑 다 싸울 수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버튼만 하나만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러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에 대한 권리를 뺏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권리뿐만이 아니고 경제 제도가 강제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상에서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사기이다 혹은 잘못된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은 화폐를 이용한 거래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늘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겠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것들이 안 되고 기존의 화폐 제도와 비교해서 이것들이 더 잘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 확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가상화폐의 이제 기저가 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분산화, 안정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당사자가 중간자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다. 자, 이 말 뜻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출시를 하려고 한다. 사전에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물건을 올리면 유저들이 그 물건을 보고 펀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펀딩 플랫폼은 책임지고 유저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팀에게 전달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는 중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중간자가 없이 대다수의 계약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자 좋은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간자가 개입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불필요하게 자원이랑 시간이 낭비가 되죠. 얘네들이 또 심사하고 수수료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중간자에 의한 정보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프로젝트를 유저들에게 유망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모아가지고 몇 억을 모아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해킹을 통해 가지고 실제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이런 그 문제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블록체인 상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을 하면은 이 원장을 각기 이용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모금이 되면 이 팀으로 전달이 되고, 돈이 모금이 되지 않으면 각자 개인에게 환불이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은 추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기록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팀이 한번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두 번 다시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 팀이 유망한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믿고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용자들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제도 기반의 권위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신뢰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멜론 차트를 활용하시겠죠? 멜론을 활용하시면은 멜론 차트가 우리가 듣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이라든가 다운로드 수치를 기준으로 순위가 산정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저기 음악 별로 안 좋은 거 니들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저기 1위부터 100위까지 선정을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 친구가 좋아요한 거 혹은 사람들이 많이 본 거 기준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완전 무시가 되고 그냥 페이스북이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멜론이나 페이스북이 네트워크 기반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페 대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얼마를 냈는데 원화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화를 지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이거를 빌릴 수 있는 이유가 한국은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그 원화의 가치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중간자,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다면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완전히 화폐의 가치가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나 최근 사태를 미루어 봤을 때 이러한 중간자 주도 경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자가 제일 문제점이 됐었던 최근의 사례죠. 삼성증권에서 공매도 사태.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력 그리고 프로세스가 몰려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3명만 한국이라는 정부를 신뢰를 합니다. 부문별 신뢰 점수를 보면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여기 3개죠. 정치권, 정부, 법조계 이 세 부문을 신뢰하는 지수가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주변 이웃입니다. 이 말뜻은 사회 구성원들이 무형의 제도 기반의 권위인 정부보다는 네트워크 기반의 이웃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정치적 변곡점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우는 촛불시위죠. 촛불시위가 어떤 정당이 주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 네트워크 상의 정보가 공유가 되고 공동체 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광화문에서 이유 없이 촛불을 들고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이처럼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개인이 정보를 취득을 하거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립하는 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정부 그리고 금융업계, 기존 제도권에 있는 업계들은 단기간에 그러한 가상화폐라는 제도를 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러한 정부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들의 성향을 봤을 때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신뢰인 가상화폐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로 인해서 기업 환경이 실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상화폐가 이제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소시엄이라든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처럼 토큰을 실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대다수의 이제 토큰 기업에서 활용하는 블록체인에서는 이 토큰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ICO라고 합니다. 이 ICO 행위는 기존의 IPO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본을 이제 모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나스닥과 같은 증권시장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걸 IPO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 코인을 판매를 하고 빗썸이라든가 코인원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행위를 ICO라고 합니다. 실제 이 ICO 투자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17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은 63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퓰러스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플랫폼이나 마이닝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코인이 또 있는 반면에
자, 이거는 루저죠. 거의 뭐 돈을 허공에 날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코인이 630배가 벌고 어떤 코인은 이렇게 빵원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인데요. 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이나 퀸텀이나 네오와 같이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 플랫폼 코인의 특징은 다른 코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타이젠 운영체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서드파티를 끌어들여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코인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보면 코스닥이나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산 형태의 마이니코인입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리플이 있습니다. 이 코인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금이라는 것들이 실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사주니까 제가 그거를 귀중하다라는 거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산 형태의 코인도 일정 규모 이상이 발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문제가 되는 코인, 그리고 현재도 가장 많이 발행되는 코인은 이 수평화폐, 특정 분야의 버티컬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원화, 엔화, 달러, 엔화라고 하면은 이 화폐는 특정 공동체에서 모든 형태의 계약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화폐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기부에만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기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혹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코인들이 버티컬 코인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코인 중에 제일 좀 황당했던 거는 이제 성매매를 위한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5만 가지 잡다한 컨셉 코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초창기 때는 이러한 코인들을 발행을 하는 팀이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두 번째로는 굳이 여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자금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살아남은 코인들 가운데 성격들을 보면 플랫폼 코인이 다수를 이뤄요. 왜냐하면 시장이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문제를 계획을 영역에서 해결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ICO 트렌드인데요. ICO 트렌드를 보면은 ICO에 대한 이제 정보가 보급이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시장에서 또 자정작용을 함으로써 점점 이 거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컨셉, 나 이거 블록체인 도입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거야, 이래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는 끝났고요. 이제 기존의 사업을 잘 하던 회사가 리버스 ICO라고 해서 본인들의 사업 영역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접목시켜서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올 상반기에 텔레그램이 ICO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존에 이제 IPO를 했던 업체 혹은 매출이 담보가 되어 있는 업체에서 자금 조달의 성격을 띠지 않고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되게 허술해요. 기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안전장치도 없고 기존에 잘하고 있던 거를 굳이 ICO로 해야 되나 싶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 금액이 많고 글로벌 절차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자본시장에 비해서. 그리고 좀 더 얼리 스테이지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고수익의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ICO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토큰 이코노미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자본시장의 이제 주식회사나 그 블록체인상의 이제 ICO 업체를 비교를 한 건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하건, 뭐 이더리움을 메인넷으로 활용을 하건, 어찌됐든 사업 내용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걸고 그거에 대한 토큰을 나눠 받는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소유와 행동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의 우량 고객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막 구매를 하고 그 물건에 대한 내가 의견을 내서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삼성 영업이익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에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ICO 같은 경우는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을 해서 특정 구성원이 만약에 토큰 이코노미 전체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면은 토큰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면 뭐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토큰에 대한 보상을 주고 토큰을 지불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가장 토큰 이코노미가 잘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던 사례가 비트코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토큰 이코노미, 그러니까 유저들에 대한 행동 보상으로 그 마이닝 코인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증이라는 행동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뭐 빵빵하게 이제 달린 컴퓨터를 채굴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상의 유효성 검증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코인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그래픽 카드 제조사입니다. 근데 세계 최대 그래픽 카드 제조사의 주가 추이가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시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구성된 토큰 이코노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스케일업 할 수 있고 그들에게 행동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플리움을 기반으로 실제 구축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플리움은 브랜드 퍼블리싱 과정에서 두 가지 현재 시장에 문제점이 있거나 새로운 참여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8개의 포인트를 디앱으로 잡아서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브랜드 퍼블리싱의 이제 리버스 ICO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것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레디토라고 하는 건데 레디토의 경우는 소셜미디어나 포털미디어에서 개인의 역할을 재정의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페이스북을 이제 제일 예로 들어보면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 정도의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10명 중에 3명은 나 이제 페이스북 안 쓰겠다 라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럼 이 페이스북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2018년 1분기 때 페이스북이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이게 숫자가 아마 잘 가늠이 안 가실 건데 13조 원입니다. 3분기에. 그래서 거의 매출의 97%가 광고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영업 이익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뭐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정말 잘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에서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은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공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러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여주려면 소셜 네트워크에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유저들 사이에서 선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사실 이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용자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기존 이용자들을 잘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취향, 뭐 나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식별을 해가지고 좀 더 광고 효과가 좋은 광고주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이제 사용자는 왔다 갔다 하겠죠. 내가 사진을 뭐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콘텐츠를 올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이거는 중앙 서버에 이제 콘텐츠를 축적을 하고 이용자를 식별을 합니다. 그럼 식별된 이용자를 광고주에게 판매를 하고, 광고주는 미디어 플랫폼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여기 지금 색깔을 칠해놓은 이쪽의 지배력만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또 타겟이 고도화될수록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을 가져가는 건 이 플랫폼밖에 없습니다. 이를 색깔로 칠해보면 금전적인 흐름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5번과 7번이 이제 금전적인 흐름에 해당하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크리에이터들은 본인들의 콘텐츠에 대한 뭐 귀속권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디토 D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개별 콘텐츠들은 물론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겠지만 콘텐츠의 뭐 이용 기록들을 이제 분산 원장을 통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라면 그만큼 가치를 보장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은 이제 광고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에 대한 가치를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시장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미디어 플랫폼과 광고주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 플랫폼과 광고주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질의 콘텐츠가 유입이 되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스케일업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죠. 유튜브가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앱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도 지금 차이를 좁히기는커녕 차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유튜브가 잘 되는 이유는 동영상일까요? 근데 카카오톡도 동영상을 서비스를 하고요. 네이버도 V 앱이라든가 TV 캐스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만 이렇게 독주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들을 스스로 유튜버라고 칭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존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러한 배분 구조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인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시장 문제사항으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애드블록이라는 걸 사용하는 비율인데요. 소비자들이 점점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애드블록이다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일부러 광고를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서버에서 어떤 광고를 송출해도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 가운데에서 PC는 3억 명, 모바일은 4억 명 정도가 애드블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추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애드블록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고를 하고 싶어도 광고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광고를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한 시청 가치를 전달한다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비단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냥 뭐 거래 비용이 상승을 하거나 정보가 비대칭성으로 공유가 되거나 이걸 떠나서 아예 참여 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단방향성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플륨은 투자, 중개, 마케팅, 리뷰, 소비, 결제 이르기까지 8개의 이제 D앱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에 그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플륨이라는 코인을 분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네트워크상의 각 참여자들 간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마케팅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그 광고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고, 뭐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상의 물건을 먼저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을 마케팅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생태계를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 9월달에 이제 프라이빗 세일, 12월달에 크라우드 세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이제 8개 디앱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준비를 하고 2020년까지 블록체인을 제대로 접목을 해서 정식 버전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고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CB인사이트가 이제 그 발간한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하는 검토 요건에 포함이 된 건데요. 원장을 사용을 하는지, 원장은 여러 명이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알아야 되는지, 또 신뢰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주는 서드파티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각 개별 분산화된 데이터를 소유를 하고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트워크 스피드가 문제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IT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들로 인해서 실제 블록체인이 보급화되려면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GitHub에 등록된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itHub는 이제 그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이제 86,000개의 프로젝트가 2017년에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8%만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가운데 5%만이 생존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블록체인 가상화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큰 효용도 없었고 도입하려면 시간이라든가 문제점도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코인 투자부터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빗썸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거 말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ICO,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해보시면은 정말 100마디 말보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ICO라고 구글이라든가 그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ICO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O의 팀들은 어떤 분야를 혁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참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그 참여자들을 나누는 토큰 이코노미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이라든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블록체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이퍼레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좋은 뭐 API라든가 오픈소스들이 많으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서비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구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IBM 뭐 패브릭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이 이제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처럼 뭐 아마존 AWS처럼 블록 단위로 이제 그 서비스들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그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